안녕하세요.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스포츠 생활을 할 이성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교과서 1단원 스포츠 가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진행표입니다. 수업 전 실내 운동, 면역력 업, 스트레칭 하기.
스트레칭하니 시원하죠? 면역력 업이 된 것 같나요? 저는 면역력 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왜 운동을 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영상을 통해 운동의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꾸준히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벼락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시간이 길든 짧든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한 동안 얼마나 집중했는가,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얼마나 잘 기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선 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뇌가 건강해야 공부도 잘 할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 어릴 때부터 창의력 훈련을 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운동이죠. 뇌에는 뉴런이라고도 불리는 신경세포들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뉴런은 시냅스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연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높은 지능을 가질 수 있고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냅스에 저장된 기억들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다른 뉴런으로 전달되고 뉴런이 전기 신호를 보내 우리가 상황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적게 분비되면 우울증이 올 수 있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세로토닌의 수치가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데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의 분비를 유도합니다. 그러니 운동을 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죠. 책 체육관으로 간 뇌과학자의 저자인 웬디 스즈키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 집단과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집단의 기억 능력에 차이가 날 것인가에 대한 실험이었죠. 실험 결과 운동을 한 집단의 기억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적게 분비된다면 집중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시험에 대한 걱정을 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르티솔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면 시냅스를 손상시키고 불면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코르티솔의 양을 줄여줘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코르티솔의 양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를 강화시켜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BDNF는 뉴런과 해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해마는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기관이며 특히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BDNF가 뉴런과 해마를 발달시켜 학습 능력과 지능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지능은 뇌의 기억 능력을 얼마나 잘 발달시키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뉴런과 시냅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치매의 예방 방법 중 하나가 운동인 것으로 봤을 때 실제로 운동과 지능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웬디 스즈키의 책에 따르면 운동을 한 집단과 운동을 하지 않은 집단의 치매 발생 확률은 32%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쥐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쳇바퀴를 달리게 한 쥐와 그렇지 않은 쥐를 비교했을 때 쳇바퀴를 달린 쥐의 해마가 더 발달해 있었고 더 높은 지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달했고 지능도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의 뇌는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이죠. 물건은 사용할수록 소모되지만 뇌는 사용할수록 발달합니다. 과거에는 성인의 뇌가 고정되어 변화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최신 연구에서 성인의 뇌에 새로운 뉴런이 자란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뇌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운동은 달리기, 자전거, 에어로빅 같은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깨끗한 피를 뇌에 공급하게 돼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집중력은 그리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오랜 시간 공부를 하는 것보다 잠깐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출판사 북라이프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책을 구매할 수 있고 은잡지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과서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은 총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포츠 가치, 스포츠 수행, 스포츠 안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스포츠는 즐거움에 대한 순수한 열망과 원시적 욕구의 해소에 대한 갈망으로 탄생하였고 유의 형태의 놀이에서 진화하여 중간 단계인 게임의 형태를 거쳐 완성된 것을 스포츠라고 합니다. PPT에서 보면 스포츠와 관련된 용어가 많습니다. 체육, 신체활동, 놀이, 운동경기, 모험 스포츠, 게임, 운동, 움직임 이렇게 현재 스포츠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스포츠와 운동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스포츠의 의미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프의 발전 과정 그림을 보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놀이에서 게임으로, 게임에서 스포츠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경쟁과 제도화된 규칙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림을 통해 근대 스포츠의 특성 7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세속화입니다. 원시 스포츠는 흔히 종교적 축제나 의식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성격이 강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대 스포츠는 승리, 경제적 보상, 명예 등을 추구합니다. 이런 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둘째는 평등인데요. 전근대적 스포츠는 귀족적인 성격이 강하여 흔히 남자, 귀족, 유한 계급에서만 허용된 것인데 근대 스포츠에서는 여성과 소수 집단 등 만인이 참여할 수 있는 평등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전문화입니다. 전근대적 스포츠는 운동 기량이 부족한 경기가 많았으며 선수와 관람객을 구별하는 것조차 명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대 스포츠는 기술 향상과 경기의 프로화를 위하여 전문성 향상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합리화입니다. 원시 스포츠는 금기와 전통에 의해 제한받고 규제되었으나 근대 스포츠는 합리화된 객관적 규칙에 의하여 제한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관료 조직화입니다. 근대 스포츠는 IOC 등 스포츠 조직이 관할하고 작은 점조직으로 분화되어 유기적인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직화를 통해 보편주의, 규칙과 통제의 표준화, 효율성을 촉진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죠. 여섯 번째는 수량화입니다. 수량화는 스톱워치나 전자시계 등 같은 전자기계를 활용하여 모든 운동 기술의 결과를 계량화하고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기록지향입니다. 기록 자체에 의미를 두고 선수 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경쟁하며 더 좋은 기록을 세우고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월드 베이스볼과 같은 스포츠 축제를 통해 스포츠의 역할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크게 스포츠의 역할은 사회적 역할, 외교적 역할, 경제적 역할, 정치적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에서는 국력 향상, 홍보 효과, 문화 전파, 국가 교류, 가치 상승이 있습니다. 외교적 역할에서는 국제 승인, 국가 간 우호 관계 형성, 평화 유지가 있는데 평화 유지에서는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국제 탁구 토너먼트 경기를 계기로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역사적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승인은 1896년 제1회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선수들과 팀이 국가와 다른 상징물들을 전시하는 것을 인정하였고 이후 스포츠 행사는 단지 스포츠 출전을 위한 이유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기적인 목적 및 국제적 승인의 목적으로도 이용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역할에서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있는데 긍정적 효과는 88 올림픽이나 2002 월드컵, 그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많은 사업과 투자의 기회를 확대를 촉진하였지만 부정적 효과에서는 그 시설을 위해 쓴 돈과 그리고 그 남아있는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부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스포츠 경기에 너무 빠지다 보면 다음날 지장을 주는 그런 일탈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정적 효과라고 합니다. 정치적 역할에서는 정치적 지위 강화, 국제적 지위 향상, 항의를 볼 수 있습니다. 항의란 국제 스포츠 행사는 정치적 대립이나 불만을 표명하는 기회의 장이 되거나 정치적 무대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의를 한 것이 올림픽에서 있는데요. 인종차별을 하여 흑인 선수가 육상 경기를 하고 나서 시상식대에 올라갈 때 주목을 쥐고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인종차별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수업 진행 방향과 그리고 수행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로 이론 수업을 오늘처럼 중간중간 진행을 할 건데요.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은 처음이라서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잘 보충하여 재밌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행평가인데요. 100% 수행평가로 진행하고 50대 50으로 진행하며 종목은 저글링과 순환 줄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점검지를 활용해서 평가 점수에 반영할까 합니다. 저글링이나 순환 줄넘기 같은 경우를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도 보고 그걸 통해서 수행평가의 기준점을 삼아볼까 합니다. 혹시 질문 같은 거 있나요? 있으면 댓글 또는 쪽지, 카톡방으로 질문하시고 그리고 수행평가는 2주 전에 제가 평가 기준표랑 공개하겠습니다. 정리하기는
과제 퀴즈로 가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파이팅!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